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예? 뭐, 저야 뭐 고생하는 게 말할 나이가 없지만, 어쨌거나, 예, 만만치 않게 학생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러한 고생이 전혀 헛되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한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자꾸 뭐 몇 번 얘기하지만, 지리하게 쭉쭉 길게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뭐 무슨 동영상 강의라든가 아니면 두꺼운 책 이런 거 약간 자제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있죠? 요거 아주 탁탁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지금 이제 자꾸 그 문제를 맞추시는 공부 있죠? 요걸 해야 되지. 자꾸 학문을 탐구한다는 자세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꾸 질질 끌고 있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기출문제 같은 거 있죠? 나온 문제 이거 위주로 탁탁 정리해 나가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리고 스케줄 자체가 오늘은 하루 종일 할 겁니다. 2시까지 한 다음에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6시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 줄 알고 오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리고 자, 20일 날이 다다음 주 월요일 날인데 20일 날이 다다음 주 월요일 날이거든요. 요거 요 날 좀 휴강하고 바로 전날 좀 할 겁니다. 전날 일요일 날 19일 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요거 주야 합반으로 할 겁니다. 이때도 일요일 날 주야 합반 이렇게 할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제 조카가 저 외국에서 결혼식 하는데 제가 꼭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나갔다 와야 돼갖고 그때 맞춰서 좀 죄송합니다. 요때 다다음 주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요거를 19일 날 이렇게 할 겁니다. 10시에 똑같이 10시 할 겁니다. 예. 2시에 끝날 거니까 2시에 자, 그래 끝낼 거고. 그리고 자, 이 강의 이 문제집 있죠? 문제집이 이 프린트가 아주 막 좀 현찮네요. 프린트가 안 나온 것도 막 있고 해갖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인쇄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정리해서 다시 드릴 테니까 일단 보고 계세요. 예, 제가 되는 대로 말씀도 드리고 다시 한번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틀린 거 있죠? 안 나온 거 이런 거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예. 자, 곧바로 오늘 전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전 시간에.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MBS의 종류. MBS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얘는요, 약어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MPTS. 얘는요, MPB. 얘는요, MPTB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자가 아니라 소비자, MBS의 발행자, 그 다음에 투자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MPTS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줬을 때 발생하는 모든 권리,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완전히 투자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라든가 아니면요 채무 불이행 위험 이거 다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너무 크니까 여기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보자. 담보 대출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 대신 자, 이 미래 받을 채권액을 미래 받을 돈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회사채를 이렇게 발행한 거죠. 이런 형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이죠. 그 요자가 조기 상환 위험 이런 거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요 채무 불이행 위험 이런 거 부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발행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죠. 그러니까 위험이 너무 쏠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요건데 얘는 이렇게 보자. 저당권은 발행자 갖고 있으면서 투자자한테 원리금 수취권만 넘기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 등은요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디 갔어요? 빨강색. 자, 얘는 T라고 돼 있죠. T. 그러니까 투자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얘는 B라고 돼 있죠. 누가 다 부담해요? 발행자. 얘는 TB라고 했죠. 이게 나눠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는 MPTB를 약간 변형시킨 CMO 형태로 발행하는데 얘는 얘랑 어떤 차이점이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미래 받을 채권액이 모저당 이래 그래서 요게 이 받을 돈인데 요거를 얘는 하나의 만기로 발행하는 데 비하여 얘는 만기를 쪼개서 이렇게 만기가 짧은 놈부터 긴 것까지 이게 트렌치의 형태로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래, 이런 형태를요 CMO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테마 4의 1번. 자, 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 요거는 2차가 아니라 1차 저당 시장입니다. 1차 저당 시장. 자, 2번 볼게요. 저당 채권에 유동하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유동성이라는 게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요 유동성이라 하는데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해야 됩니다. 수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항상 약어로 MBB의 투자자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틀렸네요. MBB의 발행자가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자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항상 영어로 돼 있는 것 중에 앞자리를 따시면 됩니다. 앞자리 따니까 MPTB네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MPTB다. 요걸 얘기하는데 MPTB는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하는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요거는 MPTB가 아니라 CMO에 대한 설명입니다. CMO, 다계층 저당채권 해서 CMO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자 11번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의 이용 자격은 보증 신청일 현재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틀렸습니다.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 그러니까 둘 중 아무나 60세 이상이 됩니다.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 이렇게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12번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의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의 대출 원리 금액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 사시는 바람에 굉장히 빌려준 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상환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자, 리츠의 종류는 가장 이제 그 주된 목적으로 탄생한 게 요겁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해서 구조조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나온 리츠가 이겁니다. 근데 일반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이제 자기관리 리츠가 있는데 요거하고 위탁관리 리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명목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본점 정도는 줄 수 있지만 지점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는 이런 형태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테마 5를 보겠습니다. 테마 5의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얘네들은 뭐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주가가 오르면 매매 차익도 있죠. 요것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1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법의 특별법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없는 규정이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상법의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5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로 운영된다. 틀렸네요. 자기관리는 실체형이지만 구조조정은요 명목형입니다.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라고요? 명목형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래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그 10번 볼게요. 10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해줘야 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겠다. 요거는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아니라 자기관리 리츠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라고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틀렸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규모는 10억이 아니라 5억 이상입니다. 5억 이상. 그리고 영업인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요, 100억 이상이 아니라 70억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70억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 안 됩니다.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 안 된다. 자, 그 밑에 부동산 관리론 알아볼게요. 관리론의 2번 보시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물리적, 기능적 하자라는 게 뭐 노후화된 거 좀 고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런 거 있죠. 이걸 전부 다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경제적 측면의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 측면의 관리다 해줘야 됩니다. 경제적 지우시고 뭐라고요? 기술적 측면의 관리다.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가 아니라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일부는 소유자, 일부는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누가 더 책임이 있냐 요거를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관리 영역에 따라서 시설 관리 해주면요,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 있죠. 이걸 시설 관리라 한다면 자산 관리는요, 가치 증진 방안까지 보상하겠다는 얘기죠. 때로는 장사가 안 되는 거는 팔아치우겠다. 새로운 걸 구입하겠다.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냐, 위험도 관리하고 리모델링 관리도 하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자산 관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5번 보시면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 유형은 자,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재투자 이런 거 전부 다 자산 관리 영역입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자산 관리 영역.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비율 임대차는 임차자 총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니네들 매출액의 한 30%를 임대료 달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 임대료 지불하는 것을 비율 임대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총 수입액의 일정 부분을 임대료 내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할만했나요? 전 시간에 이런 거 했는데 자 이거 좀 기억나시나요? 자 어떻게 기억이 전혀 안 납니까? 이렇게 자 네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 항상 하는 얘기가 너 선생 바뀔 줄 알았다 합니다. 일주일 만에 보니까 자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우리 강의 노트를 좀 보겠습니다. 노트. 자, 노트를 보시면 어디를 볼 거냐면 쭉쭉 뒤로 넘기셔야 됩니다. 자, 168페이지 볼 겁니다. 168페이지. 자, 감정평가 3방식 요걸 할 겁니다. 요걸 할 거니까. 자,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앞부분 언제 합니까? 앞부분은 제가 11월 달에도 했고, 또 1월 달에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5월 달, 6월 달 강의할 때 있죠? 끝에서 한 번에 다 할 겁니다. 늦게 오신 분은,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3방식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감정평가 뭐라고요? 3방식 요 공부할 건데, 자, 잠깐만 저 어디 갔다 돌아올게요. 자, 우리 그 문제집 있죠? 문제집에 저번에 한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264페이지 잠깐 볼게요. (264페이지) 자, 해설에 좀 오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설에 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위에서 6번째 줄 보면 동그라미 4번 볼게요. 4번 찾으셨나요?
자,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요, 5억 이상이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얼마라고요? 3억 이상.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요, 10억이 아니라 5억 이상입니다. 5억.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오류가 좀 있었네요. 옛날에 요거 출제할 당시에는 요랬는데, 지금 바뀐 거를 미처 반영이 안 됐네요. 이렇게 하세요. 네? 다시요? 자, 4번에,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요, 5억이 아니라 3억 이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요, 10억이 아니라 5억 이상입니다. 5억 이상. 57에 얼마라고요? 35. 이렇게 해서 57, 35. 이렇게 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뒤지고 계신가요? 뭐 하는지 모르시죠, 지금? 문제집에 오류가 있어서 좀 체크해 놓은 겁니다. 오류. 그러니까 문제집에 264페이지 있죠? 264페이지에 5에서 한 5번째 줄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얼마 이상이라고요? 3억 이상이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얼마라고요? 5억 이상이다. 또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자, 168페이지 강의 노트 168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해서 그림을 이렇게 접다하게 그려놨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공부가 끝난 다음에 딱 돌아오시면 요 얘기를 그대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대로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볼게요. 169페이지에 자, 맨 위에 교재 페이지는 594페이지 있을 겁니다. 594페이지가 있는데 자, 우리 감정평가는 자, 이 부동산의 가치를 주로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 부동산이 딱 있는데 이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요거를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데 자, 건물 같은 거는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다가 자기네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지들 받고자 하는 가격 있죠. 요거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요와 비슷한 놈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요걸 기초로 해서 차이점을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부동산을 이용하게 되면 미래 수익이 발생하는데 미래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를 자, 그 수익을 기초로 한다 해주는데 어쨌거나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있죠.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예상된 수익을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감정평가의 3방식 해줍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3방식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어려운 얘기는, 뭐 그런 얘기구나 하면서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뭐만 기억하라고요? 결론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자, 가격. 요거는요, 수량인데,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뭐예요? 공급 곡선인데, 이 공곡선 자체가 경제학에서는 비용 곡선입니다. 이걸요, 한계 비용 곡선이다. 마지널 코스트 해줍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쭉, 들어간 비용 있죠? 이걸 한계 비용을 쭉 연결한 게 뭐라고요? 공급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물건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만큼 만들어 팔 때, 자기들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단위당 이만씩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만들어 팔 때 단위당요, 요 받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거는요,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해서 받으려고 하는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원가 방식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방식이라고요? 원가 방식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수요 곡선 했는데 이게 경제학에서는 효용 곡선입니다. 한계 효용이다. 마지널 유틸리티 해갖고 한계 효용이다 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자, 우리가 자, 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그냥 심심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 물건을 이용하게 되면 미래에 뭘 얻을 수가 있어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만족감을 다른 말로 편익, 아니면요, 수익, 효용, 이런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 이만큼 구입할 때 자기도 그만한 만족감이 있으니까 단위당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구입할 때 그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니까 이만큼 지불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결국은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수요자 측면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 예상되는 편익 아니면 수익 요걸 기초로 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결국은 이게 바로 수익 방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수익 방식. 근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되냐면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죠. 이걸 이제 균형점이라 하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요 결국은 균형 가치다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결국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 아닙니까?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비교 방식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이 완전 경쟁을 가정한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완전 경쟁을 가정한다면 이 균형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물건이 남아들거나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다시 얻으러 온다고요? 균형점에 이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균형점에서 벗어나는 것은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바로 어디 들어온다고요? 이거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을 가정한다면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거는 항상 뭐라고요?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요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걸요 삼면 등가성 이론이다 했습니다. 삼면 뭐라고요? 등가성.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거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삼면 등가성 이론이다. 삼면 등가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현실 경제는 이렇게 완전 경쟁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완전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불완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 경쟁은 극히 추상적인 시장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거는 항상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냐? 그래서 애킨스라는 경제학자는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평가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 요 부동산이 원가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면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비교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면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수익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한번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한번 평가해 본 가치를요, 시산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 삼아서 계산한 가치를 뭐라고요? 시산 가치다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마다 가장 적합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은 원가 방식이 적합하고 어떤 거는요, 수익 방식이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원가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면 요걸 기초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거를 조정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든가 아니면요, 이 원가 방식의 한 비율을 한 70% 두고 얘네들은요, 한 20%, 얘는요, 10%에서 가중평균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걸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다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시산 가치의 조정.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평가하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할게요. 나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쨌거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건 항상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론적으로 자, 주된 방법으로 평가하되 부수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거를 수정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든가 아니면요, 가중 평균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시산 가치의 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이게 자, 어디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원가 방식에 따라 이제 가치를 구하는 방식도 있고 임료를 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방식에 따라 가치를 구하는 걸요, 원가법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적산법 이렇게. 그 다음에 비교 방식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자,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임료를 평가하는 걸요, 임대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수익 환원법 해줍니다. 수익 뭐라고요? 환원법.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하는 걸 뭐라고요? 수익 분석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 분석법.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용어 정도는, 용어가 아니라 제목 정도는 알고 출발해야 되지. 얘가 도대체 어디 소속인지 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원가법 정도만. 자, 원가 방식에서 가치를 구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걸 뭐라고요? 적산법 해주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요, 얘는 당연히 자, 이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이렇게 하면 뭐 굳이 암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요건 전부 숫자가 나오면 됩니다. 뭐라고요? 숫자. 하나는 환원법, 하나는요 분석법 이렇게 하니까 되니까 뭐 요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죠. 이런 굳이 뭐 앞자리 따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원가 방식만. 자, 가치를 구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 이렇게 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대가리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대가리 정도. 그래서 우리 뭘 볼 거냐면 문제집을 보겠습니다. 문제집 381페이지 볼게요. 자, 문제집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380 하고도 뭐라고요? 1페이지. 자, 381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1번 볼게요. 자, 시상가치의 조정에 대한, 자, 지금부터 이 가치와 가격을 여기서는 구분하는데 뭐냐면 가격은, 자, 지금부터 가격은 무조건 내가 시장에서 얼마 줬다는 얘기죠? 3억 8천 줬다. 그럼 그것만 가격입니다. 나머지 다 뭐라고요? 가치 해줘야 돼요. 다시 할게요. 다시. 자, 내가 시장에서 돈 얼마 줬어요? 안 줬어요? 준 거 있죠? 그것만 가격이고 나머지 다 뭐라고요? 가치.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가치라는 표현 써야 됩니다. 정확한 표현하면 뭐라고요? 가치.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옛날엔 다 막 섞어서 막 얘기했습니다. 가격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 거의 대부분 다 뭐라고요? 가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볼게요. 시상가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가치는 3면 등가성 원리로 인하여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다겠죠. 그러니까 그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해줘야 됩니다. 조정 작업이 뭐라고요? 필요하다. 2번 볼게요. 시상가치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시산가치를 산술평균하는 것만 말한다. 틀렸습니다. 가중평균하든가 아니면 가중평균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주된 방법을 기초로 해서 부수적인 방법으로 수정한다든가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시상가치의 조정은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이라든가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서 가치를 결정하겠다. 이건 많은 편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일단 산출한 가치가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치가 아니라 시산 가치다 해주는 겁니다. 일단 한번 각각 산출한 가치를 뭐라고요? 시산 가치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시산 가치. 그다음에 시산 가치에 조정에 사용된 확인 자료에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등의 자료가 있다. 이거는 확인 자료가 아니고 사례 자료를 얘기합니다. 뭔 자료고요? 사례 자료. 자, 확인 자료는 어떤 게 있나요? 뭐 등기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계약서 이런 거를 확인 자료 해줍니다. 확인 자료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이런 거니까 이거는 확인 자료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례 자료.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건 뭐라고요? 사례 자료다 해주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2번 볼게요. 2번.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원가 방식은요, 이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 뭐라고요?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 가치를 구하는 거를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비교 방식은 시장성 원리에 따라서 가치를 구하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줘야 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치를 구하는 걸요 수익환원법, 임률을 구하는 걸요 수익분석법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이제 간단히 이렇게 해서 대가리 위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 자, 이 소속 정도는 기억하고 출발해야 되지 얘가 어디 있는 애인지 잘 모르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자,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저만 보면 맨날 어이 그러는데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름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지금부터 자, 이렇게 지금부터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공부할 건데 여기서는 가능하면 자, 이 가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가치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임료를 구하는 거 있죠? 요거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거의 안 물어보고 참고로 이렇게 자, 비교 방식 하에 임료를 구하는 걸 뭐라고요?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풀이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어려운 내용이 오늘 하겠지만 얘와 얘는 그나마 할만합니다. 자, 좀 할만한데 얘는 논리 자체가 자,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 있죠? 요거를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추정한다. 요것도 쉬운 건 아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얘를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수로 바꿔놓습니까? 상당히 논리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3년을 공부하든 4년을 공부하든 문제가 약간 어렵게 물어본다. 그러면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공부를 한 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출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찍어서 맞추면 되겠네요. 여기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효율적인 공부를 해서는 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하라고요? 후자. 그래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하겠지만 그냥 가볍게 넌 혼자 떠들어라. 난 대충 저런 얘기구나. 이렇게 마시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중할 시간이 있으면 다른 거 있죠? 쉬운 내용, 이런 걸 계속 공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자꾸 암기하고 쉬운 내용 있죠?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좋지. 자, 여기서 한 문제. 보통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요걸 한 문제를 포기했다고 해서, 이 당락에 좌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요걸 포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득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닌 그런가요? 왜냐면 그 시간에 있으면 다른 걸 더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야지 훨씬 더 합격률이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어쨌거나 순서에 따라서 원가법부터 쭉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쉬었다가 원가법부터 쭉 진행할 겁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